당장 이 구질구질한 상자 쪼가리 치우지 못해요. 이 나이 먹고 남의 건물에 붙어 살았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왜 이리 구차하게 버티는 거냐며 그 철없는 계집애가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밟았단다. 마포 한복판 190억짜리 번듯한 빌딩 마당에서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삿짐이 쓰레기처럼 내팽개쳐지던 날이었단다. 내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의 형이라는 시숙놈과 그 영악한 딸년이 유언장을 위조해 내 건물을 통째로 가로챈 지 벌써 8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렀지 뭐니. 나는 법을 전혀 몰라 찍소리도 한번 못하고 쫓겨나 차가운 반지하 단칸방에서 매달 겨우 월세를 내며 숨만 붙이고 살았단다. 하지만 그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내가 낡은 상자 깊숙한 곳에 목숨보다 소중하게 품고 있던 비닐에 쌓인 아기. 베네쩌고리의 거대한 비밀을 말이란다. 36년 전 눈보라가 하얗게 몰아치던 그 참혹한 겨울날. 내 국수 가게 문 앞에 버려졌던 가련한 핏덩이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알지 못했단다. 건물 지하 가장 깊은 구석방에 먼지가 가득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구형 녹화 서버 속에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방자하게 굴지는 못했을 텐데 참으로 가소롭지 뭐니. 사흘 뒤 밤에 나는 곰팡이 냄새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축축한 반지하 방바닥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단다. 평생 국수를 말아내느라 손마디마디마다 굵고 시꺼멓게 박힌 굳은 살을 만지작거리며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 하필이면 차가운 진눈깨비가 펑펑 내리는 12월이라 시린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단다. 방 한구석에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펄펄 끓여낸 구수한 국물 냄새가 아련하게 밴 낡은 시장 바구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단다. 그 안에는 매몰차게 돌아선 자식 놈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려고 정성껏 싸놓은 따뜻한 반찬. 찬압이 든 검은 봉지가 애처롭게 들어있었지 뭐니. 나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장롱 가장 깊은 구석에서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단다. 36년 전에 얼어 죽어가던 내 품에 안겼던 그 가여운 아기의 포근한 체온이 아직도 깃들어 있는 듯한 새하얀 베네쩌고리였단다. 평생 내 몸으로 낳은 딸도 아들도 없는 외로운 내가 왜 이 다 낡아 빠진 아기 옷을 목숨처럼 간직하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단다. 매년 시린 겨울이 오면 나는 이 저고리를 홀로 꺼내 한참을 쓰다듬으며 그 아가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선가 굶지 않고 잘 살고 있기를 눈물로 기도했단다. 내 처지가 아무리 비참하고 억울해도 그 가냘픈 핏덩이를 내 손으로 직접 살려냈던 기억 하나만으로 이 모진 풍파를 버텨왔지 뭐니. 그 무렵 시숙 달수놈은 내가 건물 상가 1층 세입자들을 선동해 소송을 준비한다며 매일같이 깡패들을 보내 명도 압박을 가해왔단다. 그런데 내 주변으로 참으로 기묘하고 이상한 일이 연이어 일어났단다. 건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게 장사를 하며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1층 상가. 주인이 아무런 군말 없이 권리금까지 포기하고 조용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이란다. 달수놈은 내 편을 들던 늙은이가 제풀에 지쳐 도망간 줄 알고 사방에 기고만장하며 비웃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정막이었단다. 이미 내 배후에서 누군가 치밀하게 움직이며 달수놈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인들을 확보하고 나를 도울 거대한 금융의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을 나조차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낡은 반지하 방문이 부서져 나갈 듯이 쾅쾅 울려대기 시작했단다. 달수의 딸 지영이가 시커먼 용역 장정들을 한 무리 거느리고 사나운 서류 뭉치를 내 가슴팍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단다.
늙은이 이제 이 반지하 건물 토지까지 우리 명의로 완벽하게 넘어왔으니 오늘 당장 무조건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하더구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된 강제 퇴거 명령서라며 하얀 종이를 들이미는데 순간 내 눈앞이 하얗게 캄캄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르르 떨렸단다. 지영이는 방 안으로 구두를 신은 채 걸어 들어와 내 가방을 발로 차며 구질구질한 노인 냄새가 풀풀. 나는 짐짝들은 전부 고물상에 넘겨버리겠다며 악을 써댔단다. 나는 쓰레기통 옆으로 힘없이 나뒹구는 내 검은 봉지를 바라보며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고 가만히 말을 삼켰단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없는 가난한 늙은이가 거대한 악마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단다. 그 기세를 몰아 지영이는 내 품에 안겨있던 낡은 비닐 뭉치마저 억지로 빼앗으려 들었단다. 이 더럽고 쾌쾌한 아기 옷 조가리는 왜 아직도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며 차가운 마당 바닥으로 사정없이 팽개쳐버렸지 뭐니. 흙탕물 가득한 진흙바닥에 얼룩지며 찢겨나가는 베넷 저고리를 바라보는 순간 내 심장이 통째로 도련해지는 것 같았단다. 바로 그 순간 지옥 같던 골목길 위로 하늘이 도운 기적이 일어났단다.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차량 엔진 소리와 함께 눈부신 상향등 라이트를 비추며 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좁은 반지하 마당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단다. 차 문이 무겁게 열리고 값비싼 명품 코트를 입은 기품 있고 훤칠한 청년이 내 이삿짐이 엉망진창이 된 진흙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단다. 그 청년의 매서운 칼날 같은 눈빛이 달수와 지영이를 향하자 그 오만방자하던 인간들이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숨을 죽였단다. 청년은 주위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차가운 흙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주워 먼지를 털어내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단다. 그리고 자신의 안주머니 속에서 평생을 소중하게 보관해온 비닐에 쌓인 또 다른 작은 흰 천 조각을 꺼내 내 저고리 옆에 나란히 맞추어 보았단다. 3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비껴가며 완벽하고 정밀하게 하나로 맞물리는 두 개의 베넷 저고리 조각을 바라보며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단다. 청년의 깊은 눈가에 굵은 눈물이 뚝뚝 고이더니 이내 내 거칠고 뒤틀린 손마디를 두 손으로 바르르 떨며 꼭 붙잡았단다. 할머니, 저 그때 그 겨울날의 준혁이에요. 마침내 내 목숨을 구해준 할머니를 찾는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하더구나. 내 평생의 희생을 비웃으며 가슴을 짓밟던 자들의 머리 위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파멸의 서막이 소리 없이 오르는 순간이었단다. 그 눈부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청년이 내 부서진 베넷 저고리를 두 손으로 쥐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는 오직 36년 전 그 참혹했던 눈보라만 휘몰아치고 있었단다. 시간을 뒤로 돌려 1988년 지독하게도 추웠던 그 해. 12월의 어느 밤이 아직도 내 눈앞에 선연하게 남아있지 뭐니. 당시 나는 서울 변두리의 가난한 쪽방촌 구석에서 겨우 한 평 남짓한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텨내던 30대의 외로운 과부였단다. 의지할 남편도 없이 홀로 바느질을 하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국수 장사를 하느라 내 손마디에는 이미 거칠고 시꺼먼 굳은 살이 박여 매일 피가 고이곤 했단다. 그날 밤은 유독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무서운 진눈깨비와 칼바람이 문짝을 흔들며 사정없이 몰아치던 날이었단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펄펄 끓는 국수 가마솥 옆에 앉아 평생 내 몸에 배어버린 구수한 멸치, 국물 냄새를 맡으며 시린 손을 녹이고 있었지 뭐니. 방 안에는 오직 가마솥의 하얀 김과 둔탁한 끓는 소리만 가득했고 사방에는 쓸쓸한 정적만이 무겁게 흐르고 있었단다. 그런데 컴컴한 가게 바깥 골목길 구석에서 아주 가녀리고
애처로운 아기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내 귀를 파고들었단다. 나는 깜짝 놀라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둘러 문을 열고 거친 눈보라 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단다. 가게 앞 얼어붙은 연탄재 더미 옆을 보니 누군가 버리고 간 웬 허름한 검은 봉지 하나가 차갑게 나뒹굴고 있었지 뭐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황급히 그 검은 봉지를 열어보았단다. 그 속에는 놀랍게도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새하얀 핏덩이. 아기가 온몸이 새파랗게 질린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단다. 아무런 이름도 부모의 흔적도 없이 그저 얇은 천 한 장에 대충 쌓여 버려진 그 가여운 생명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무참히 찢어지는 것 같았단다. 나는 얼른 아기를 품에 안고 따뜻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내 체온으로 아기의 꽁꽁 얼어붙은 작은 몸을 꼭 감싸 안았단다. 평생 자식을 단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해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있던 나에게 그 아기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기적과도 같았단다. 거친 손마디 굳은 살이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에 상처를 낼까봐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밤새도록 미음을 끓여 입에 넣어주었단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내 초라한 국수 가게는 그 가련한 아기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단다. 돈 한 푼 없는 처지라 번듯한 분유 한 통 사 먹이지 못했지만 내가 정성껏 우려낸 국물 냄새를 맡으며 아기는 천사처럼 방긋방긋 웃어주었단다. 내 온몸이 부서져라 종일 일해도 그 작은 생명이 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모든 서러움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지 뭐니. 그렇게 3개월이라는 짧고도 꿈같은 행복한 세월이 마치 번개처럼 순식간에 흘러갔단다. 하지만 가난한 쪽방촌의 30대 과부가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아기를 평생 품에 안고 키우기에는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단다. 사흘 뒤 연락을 받고 찾아온 전직 사회복지사 최 여사가 내 국수가게 낡은 나무 문을 거칠게 두드려댔단다. 이 가여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번듯하게 자라려면 지금 당장 복지시설로 인계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나에게 건네더구나. 눈물이 앞을 가려 내 품의 아기를 도저히 보낼 수 없었지만 아이의 앞날을 위해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건네줄 준비를 했단다. 보내기 직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가 입고 있던 새하얀 면 베넷 저고리를 가위로 서글프게 잘라내었단다. 그 깨끗한 아기 옷을 손으로 정확히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은 아기의 품에 꼭 쥐어주었고 남은 반 조각은 내 낡은 시장 바구니 속 검은 봉지 깊숙한 곳에 소중히 숨겨두었단다. 얘야, 내가 이 세상 어디로 가든 이 반쪽짜리 1000조각을 평생 지니고 있으면 언젠가 하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란다. 나는 아기의 작고 예쁜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며 복받쳐 오르는 말을 삼키는 침묵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단다. 그렇게 최 여사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아기의 작은 뒷모습을 골목길, 모퉁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 뭐니. 그날 밤 내 가슴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겨진 그 정적과 핏빛, 약속이 무려 36년이라는 모진 세월 동안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등불이었단다. 다시 오늘 아침 차가운 진눈깨비가 하얗게 내리는 반지하 방 앞으로 시간이 앵커처럼 멈추어 섰단다. 시숙 달수놈의 가혹한 명도 소송으로 내 평생의 피땀인 빌딩도 빼앗기며 이 단칸 방에서마저 비참하게 쫓겨나 마당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퇴거 당일이었단다. 달수의 딸 지영이가 내 소중한 베넷 저고리 반 조각을 진흙 바닥에 내던지며 구질구질한 노인 냄새가 난다고 사방에 소리를 지르던 참혹한 순간이었지 뭐니. 그때 마당을 가득 채운 검은색 고급 세단의 묵직한 문이 열리며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위엄을 풍기는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단다. 영문도 모른 채 흙탕물 묻은 1000조각을 손에 쥐고 서럽게 흐느끼는 나를 향해
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기꾼 인간들이 강제로 가로챈 내 건물 마당 한복판에서 그 훤칠한 청년이 내 허름한 반지하 방 문틀을 한 손으로 꽉 잡고 우뚝 멈추어 섰단다. 그렇게 반지하 단칸방 문틀을 붙잡고 우뚝 멈춰 선 청년의 모습을 나는 그저 넋을 잃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단다. 진흙 바닥에 내팽개쳐진 내 반쪽짜리 베넷 저고리를 소중하게 감싸쥔 그의 눈빛은 참으로 깊고도 서글프게 빛났단다. 그는 가만히 걸어와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하얀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더구나. 그것은 36년 전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찢어서 아기의 품에 안겨주었던 바로 그 반쪽짜리 1000조각이었지 뭐니. 다 낡아 빠진 2조각의 베넷 저고리가 차가운 마당 한복판에서 완벽하고 정밀하게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단다. 찢어진 실밥 하나까지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단다. 청년은 내 거칠고 뒤틀린 손마디에 굵은 굳은 살을 두 손으로 꼭 쥐고는 마포 골목길이 울리도록 목을 놓아 엉엉 울기 시작했단다. 할머니, 저를 살려주신 오순덕 할머니가 맞으시군요. 제가 36년 전에 버려졌던 바로 그 준혁이입니다. 라고 울부짖더구나. 그 가슴 찌르는 목소리가 내 귀를 울리는데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36년의 서러운 응어리가 단숨에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단다. 남의 자식을 살려낸 대가가 이리도 눈부신 기적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해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단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준혁이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그동안의 가슴 아픈 내막을 차분하고도 나지막하게 들려주었단다. 자신을 거두어 다른 좋은 곳으로 입양을 주선해 주었던 전직 사회복지사 최 여사가 평생 보관해온 은밀한 기록이 있었더구나. 최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준혁이에게 그 반쪽짜리 1000조각을 건네며 마포의 오순덕 할머니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찾으라고 유언을 남겼단다. 준혁이는 그 피 맺힌 유언을 가슴에 품고 나를 찾기 위해 무려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단다. 내가 시숙 달수놈에게 내 소중한 빌딩을 통째로 빼앗기고 이 차가운 반지하 단칸방에서 쥐 죽은 듯 살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며 가슴을 치더구나. 그동안 준혁이는 해외에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 전 세계 금융계를 주무르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거물급 변호사로 성장해 있었단다. 자신을 얼어 죽지 않게 따스하게 끓여 먹여준 내 구수한 국물 냄새를 평생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어이 대성공해서 나를 보상하러 돌아온 것이었단다. 나는 자식 하나 없는 외롭고 쓸쓸한 노인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내 희생을 기억하시고 이런 엄청난 권력을 쥔 내 편을 보내주셨지 뭐니. 준혁이의 서글프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내 기나긴 고생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가슴 깊이 깨달았단다.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이 반지하 골방에는 아주 오랜만에 따스하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며 깊은 여운이 길게 이어졌단다. 1시간 뒤 마당 바깥 골목길에서 다시금 불길하고 요란한 구두창 소리와 고함이 때를 지어 몰려오기 시작했단다. 시숙 달수놈과 그의 악독한 딸 지영이가 이번에는 아예 건물을 무단으로 부수어버리겠다며 철거반 장정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란다. 지영이는 마당에 주차된 고급 세단과 준혁이의 번듯한 차림새를 번갈아 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사납게 앞을 가로막더구나. 어디서 이런 반반한 사기꾼 놈 하나 고용해서 우리 앞에서 유세라도 부리는 거냐며 당장 이 미친 늙은이와 함께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악을 써댔단다.
달수놈까지 사납게 가세해 내 낡은 시장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며 오늘 안으로 포크레인을 들이밀어 전부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단다. 그 천인공노할 추악한 모습을 보며 준혁이의 막던 눈빛이 순식간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저승사자의 눈빛으로 무섭게 돌변했단다. 준혁이는 자신을 덩치로 위협하는 철거반 장정들과 달수 부녀를 향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지독하리만치 냉정한 비웃음을 흘렸단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정장 안주머니 속에서 법원과 검찰마저 벌벌 떠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었단다. 동시에 190억 상가 건물을 단숨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거대한 법인 직인을 꺼내들며 진흥마당 전체를 서늘하게 얼려버렸단다. 당신들이 내 어머니의 재산을 위조 유언장으로 빼앗은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겠다며 무서운 독설을 내뱉는 준혁이의 매서운 외침에 달수와 지영이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단다. 준혁이가 내밀어 보인 그 시퍼런 법인 직인과 변호사 신분증을 보며 달수놈과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단다. 내 가슴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소리를 지르던 그 오만한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철거반 장정들마저 대형 자산운용사의 거대한 위험 앞에 기가 죽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지 뭐니. 준혁이는 진흙 바닥에 처참하게 구르던 내 찢어진 베네 저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수거해 제 정장 품속에 소중하게 밀어넣었단다. 그러고는 평생 국수를 삶고 나무를 다듬느라 손마디마디마다 까맣고 두껍게 박힌 내 거친 굳은 살을 제 두 손으로 따스하게 꼭 감싸 안아주었단다. 할머니, 이제 이 가혹한 반지하 골방에서 더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제가 평생의 보상이 되어드릴 테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나지막이 내 귓가에 속삭이더구나. 준혁이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던 내 반찬 찬압이 든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검은 봉지를 대신 들고 나를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정성껏 태웠단다. 우리가 차를 타고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달수. 놈이 내 남편의 명의를 편법으로 도용해 강제로 가로챘던 마포 한복판의 190억짜리 상가 건물이란다. 그날 이후로 내 주변의 공기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단다. 사흘 뒤 밤에 준혁이는 대형 로펌의 인류기술진들을 내세워 달수 가문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이잡듯 샅샅이 분석하기 시작했단다. 준혁이는 전 세계 금융가들을 쥐고 흔드는 냉철한 전문가답게 그 추악한 인간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허점과 비리의 흔적을 하나하나 칼날처럼 찾아내었단다. 탐욕에 눈이 먼 달수놈은 8년 전 내 소중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거대한 건물을 독차지하려고 사방으로 날뛰었더구나. 불법 서류 작업을 너무나도 서두른 나머지 놈들은 자신들이 파멸할 일생일대의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단다. 얼마 전 1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내 한많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단골 상가 주인이 아무런 군말 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난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단다. 준혁이가 이미 대리인을 보내 놈들의 협박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상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거대한 금융의 덫을 촘촘히 짜놓았던 것이지 뭐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혁이는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특수 보안팀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건물 지하 가장 깊숙한 창고로 나를 데리고 내려갔단다. 그곳은 달수놈이 건물을 관리한답시고 온갖 고물과 쓰레기를 무더기로 쌓아둔 컴컴하고 퀴퀴한 지하 골방이었단다. 사방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의 낡은 전등마저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며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단다.
기술자들이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상자들을 전부 걷어내자 저 깊은 벽 구석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커다란 철제 기계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단다. 그것은 바로 8년 전 내 남편이 살아생전 건물 전체의 보안을 위해 거액의 사비를 들여 벽 깊숙이 매립해 두었던 구형 CCTV 녹화 서버였단다. 기계 장치 따위는 전혀 모르는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달수놈은 소유권을 가짜로 넘겨받은 뒤 이 기계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구나. 요즘 세상에 이런 다 낡아 빠진 구형 녹화기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냐며 귀찮다는 이유로 포매조차 하지 않고 이 어두운 창고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란다. 아기는 반드시 자신만의 오만함에 취해 치명적인 방심의 흔적을 남긴다는 준혁이의 말이 어쩌면 그리도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지 참으로 가소롭지 뭐니. 8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품은 채 묵묵히 잠들어 있던 그 무쇠 기계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단다. 준혁이는 그 먼지 구덩이 속 기계를 바라보며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서늘하고 잔인한 미소를 천천히 지어 보이더구나. 내 어머니의 눈물을 자아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 지옥인지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며 기술자들에게 즉각 복구 장비를 가동하라고 명령했단다. 그날 밤 지하실의 차가운 시멘트 벽면 위로 기묘한 전자 기계음이 날카로운 비명처럼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단다. 특수보안팀이 가져온 첨단 정밀 복구 프로그램을 구형 서버에 연결하자 굳게 닫혀있던 8년 전의 데이터가 무서운 속도로 복원되기 시작했단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먼지 쌓인 모니터. 화면 위로 마침내 푸르스름한 불빛이 탁 켜지며 지하실의 정적을 깨뜨렸단다. 컴컴하던 화면의 노이즈가 서서히 걷히더니 8년 전인 2016년 3월의 어느 어두운 밤 건물 관리실 내부의 전경이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화면 가득 나타났단다. 거기에는 달수놈과 그의 악독한 딸 지영이가 숨이 넘어가는 내 남편의 서랍을 강제로 뒤져 내 진짜 인감도장을 몰래 훔쳐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단다. 가짜 유언장 위에 도장을 찍으며 비열하게 낄낄거리는 놈들의 추악한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는 순간 지하실의 모니터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단다. 지하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죽어가는 내 남편의 서랍을 뒤지던 달수놈의 비열한 손날을 보며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단다. 평생 시장통에서 가마솥 옆에 앉아 멸치똥을 떼고 나무를 다듬으며 손마디마디에 새까만 굳은 살이 터지도록 번 돈을 저렇게 가차없이 도둑질하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니? 화면 속 지영이녀는 36년 전 내가 목숨처럼 거두어 키운 준혁이의 베네 저고리를 진흙 바닥에 내던지던 그 사악한 얼굴로 유언장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며 웃고 있었단다. 그날 오후 지하실의 컴컴한 노이즈가 완벽하게 거치고 복구된 고화질 영상이 준혁이의 특수보안팀 노트북에 선명하게 저장되자 지하실에는 무서운 침묵이 감돌았단다. 준혁이는 내 거칠어진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제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고 악마들에게 천벌을 내릴 시간이 왔다며 입술을 지독하게 깨물더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준혁이는 대형 자산운용사의 법률 대리인 팀을 총동원해 달수 가문이 법원에 제출했던 소유권 이전 서류의 치명적인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준비를 마쳤단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짜는 2016년 3월 2일인데 달수놈이 가짜로 위조해 공증을 받아낸 유언장의 날짜는 놀랍게도 3월 4일로 되어 있었지 뭐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망자가 어떻게 무덤에서 걸어나와 변호사를 만나고 유언장에 도장을 찍어 공증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며 준혁이가 차갑게 미소를 지었단다. 법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기꾼 놈들이 서류를 급하게 조작하느라 사망.
진단서의 날짜와 공증 날짜의 시차를 전혀 계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었단다. 나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불쌍한 노인네였다면 평생 이 엄청난 법적 허점을 눈치채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눈만 감았을 텐데 우리 영리한 준혁이가 이 핏빛 비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지 뭐니. 이틀 뒤 오후에 나는 준혁이의 호의를 받으며 마포 한복판 190억짜리 내 상가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사장실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섰단다. 방 안에는 달수놈과 그의 딸 지영이가 내 평생의 피땀으로 갈취한 임대 수익으로 최고급 명품 옷을 휘감은 채 거만하게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단다. 지영이는 내가 낡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디서 청국장, 비린내 풍기는 청소부 늙은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오느냐며 사방에 대고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러댔단다. 달수놈까지 가세해 내 상가 1층 단골 상인이 권리금도 포기하고 도망친 게 다 내 흉계라며 조폭, 철거반원들을 불러 당장 내 사지를 찢어 길바닥에 내던지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단다. 그 천인공노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준혁이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이사장실의 무거운 대리석 책상 위에 가죽 가방을 둔탁하게 내려놓았단다. 그리고 마침내 45분 지점의 최종 대반전이 그 화려한 이사장실 한복판에서 폭탄처럼 사정없이 터져나왔단다. 준혁이는 달수와 지영이의 눈앞에 8년 동안 건물 지하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구형 서버에서 완벽하게 복구해낸 그날 밤에 고화질 범죄 영상을 그대로 틀어버렸단다. 자신들이 죽어가는 남편의 손에서 도장을 훔쳐 유언장을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달수놈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 뭐니. 준혁이는 서늘한 저승사자의 눈빛으로 변해 당신들이 위조한 유언장의 공증 날짜는 아버님이 사망하신 이틀 뒤이므로 이 건물 소유권은 원천 무효라고 서류를 내던졌단다. 이미 범죄 공모를 자백한 가짜 공증인의 자필 진술서까지 책상 위에 떨어지자 지영이녀는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댔단다. 바로 그 순간 이사장실의 정적을 깨트리며 달수와 지영이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동시에 요란한 비명처럼 울려대기 시작했단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된 대규모 자산 가압류 및 전면적인 거래 정지, 집행영장이 그들의 통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란다. 달수 가문이 임대료를 빼돌려 숨겨두었던 수십 개의 은행 계좌가 단 1초 만에 전부 꽁꽁 묶이고 그들이 살던 청담동 대저택과 외제차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긴급 연락이었단다. 자신들이 평생 이룩한 가짜 성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달수와 지영이는 준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단다. 준혁이는 그 추악한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당신들이 내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죄의 대가는 오직 처참한 금융적 파멸뿐이라며 냉정하게 뒤를 돌아섰단다. 문 바깥 복도에서 검찰청 수사관들과 거친 수갑을 든 경찰관 수십 명이 이사장실 문을 박차고 거칠게 들이닥치는 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단다. 수사관들이 거친 수갑을 채우자 철면피 같은 달수놈과 조카 지영이의 비명소리가 사방을 지저분하게 찢어발겼단다. 내 발밑에 비굴하게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며 눈물로 싹싹 비는데 내 가슴에는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지 뭐니. 반지하 단칸방에서 내 이삿짐을 쓰레기처럼 내던지며 노인 냄새가 난다고 구박하던 자들이 무서운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꼴은 참으로 장엄한 권선징악의 표본이었단다. 그들이 가짜 유언장으로 누려온 8년의 화려한 사치와 기만은 법의 엄중한 심판 앞에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부서져 휴지 조각이 되었단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법정에서 그 즉시 현행범으로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필 규정이 따로 없지 뭐니. 그 추악한 인간들이 맞이한 처참한 파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단다. 준혁이가 치밀하게 짜놓은 금융의 덫에 걸려 그들이 은닉해 두었던 청담동, 대저택과 최고급 외제차까지 전량 압류 처분을 당했단다. 내 평생의 피땀인 상가 임대료를 가로채 호의호식하던 자들의 통장에 새빨간 압류 딱지가 붙고 전 재산이 국가로 몰수되어 완벽하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단다. 돈에 눈이 멀어 숙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필리핀 고려장을 모의하던 자들이 맞이한 결말은 회생 불가능한 처참한 파산뿐이었지 뭐니. 가문 전체가 완벽하게 공중분해되어 푸른 죄수복을 입고 눈물 흘리는 조카 지영이 년을 보며 나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단다. 잘못을 저지른 악인은 반드시 뼈저리게 대가를 치른다는 하늘의 법도를 그들은 이제야 피눈물로 배우게 된 것이란다. 사흘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마포 한복판 190억짜리 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드디어 내 이름 오순덕으로 온전하게 귀환했단다. 화려한 빌딩 앞마당에 서서 내 평생 국수를 말아내고 쪽방촌 골목길을 구르며 손마디마디마다 새까맣고 두껍게 박힌 내 거친 굳은 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단다. 자식 하나 없이 평생을 외롭게 희생하며 반지하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 늙은이가 190억대 자산가로 세상 당당하게 우뚝 선 것이란다. 남들은 이 나이 먹은 노인이 돈이 많아 무엇하냐고 비아냥대겠지만 내 평생의 가슴 아픈 눈물이 이토록 압도적인 금융적 보상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단다. 내 뒤틀린 손가락 끝을 만지며 나는 비로소 지나간 고독의 세월들이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 하늘이 마련해둔 인과응보의 과정이었음을 깊이 깨달았단다. 나는 사기꾼 친척놈들의 뒤늦은 구걸과 눈물의 애원을 먼지 털듯 차갑게 털어내고 오직 나만을 위한 당당한 행보를 시작했단다. 이 거대한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을 내 개인의 사치나 유흥을 위해 허투루 쓰지 않기로 내 생명의 은인인 준혁이와 굳게 약속했지 뭐니. 36년 전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가련한 핏덩이. 준혁이를 내 품에 안아 살려냈던 그 지극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었단다. 준혁이와 함께 내 전 재산을 아낌없이 출연하여 이 세상에 버려지고 소외당한 아이들을 따스하게 거두어줄 거대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단다. 새로 꾸민 화려한 이사장실 벽 정중앙의 비닐에 깨끗하게 쌓인 우리 준혁이의 베넷 저고리. 두 조각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니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단다. 내 진정한 보상은 빌딩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가 살려낸 아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내 곁을 지켜주는 이 든든함이었단다. 오늘 아침 눈부시게 푸른 겨울 하늘 아래 내가 되찾은 190억짜리 장엄한 빌딩의 유리문이 활짝 열렸단다. 수많은 취재진과 재단 관계자들이 길게 도열해 나를 향해 깊은 존경의 박수를 보낼 때 나는 내 손에 쥐어있던 낡은 시장 바구니를 가차없이 내려놓았단다. 대신 내 친자식보다 더 푸근하고 든든한 내 자랑스러운 M&A 전문 변호사 준혁이의 따스한 손을 내 거친 손으로 꼭 붙잡았단다. 준혁이는 나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든든한 아들의 미소를 지었고 나는 내 평생 자식 놈 주려고 싸놓았던 검은 봉지의 서글픈 미련을 미련 없이 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단다. 더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이고 살던 나약하고 불쌍한 노인 오순덕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주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단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준혁이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내 빌딩 로비 안쪽으로 대리석 바닥을 디디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단다.
내 품격 있는 구두 굽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질 때 내 뒤로 길게 비치는 당당한 뒷모습은 그 어떤 여왕보다 눈부시게 빛났단다. 이 장엄한 인과응보의 승리를 하늘에 계신 내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대견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내 가슴 시린 눈물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단다. 이제야 나를 위해 살겠다며 빌딩의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내 당당한 발걸음에는 오직 무한한 자유와 영광만이 가득했단다.